오늘은 인류와 인종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혹 시간이 되면 지난주에 마저 못한 한자 이야기를 좀 보충해서 해드리도록 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자, 대홍수 심판 때 몇 명 살아남았다고 했죠? 예,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 각각의 아내들이 큰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 육지동물들을 한 쌍씩 싣고 홍수 때 살아남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방주가 도착한 곳은 아라랏산이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전 세계로 흩어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흩어지는 척 하다가 여기 옹기종기 모여서 사고 친 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저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수십 개로 나눠지는 바람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헤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흩어지게 됐는데, 이 베링해를 건너간 사람들이 에스키모인들, 아메리카 인디안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동쪽으로 가다가 이 한반도로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겠죠. 그래서 금년이 단기로 몇 년이라고요? 예, BC 2333년이 단군이 나라를 세운 때라고 하니까 금년이 2026년이니까 4300년 전쯤에 우리 민족이 출발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BC 2333년이 대홍수 심판 때와 비슷한 시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결국 대홍수 이후에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갈래가 우리 조상들이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이제 주로 유럽으로는 백인종들이,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로는 흑인종들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는 황인종들이 이렇게 분포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호주까지 간 사람들은 조금 독특한 모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대홍수 심판 때 아담의 자손들이 대부분 다 멸망을 당하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죠. 결국 지구상에 살고 있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같은 조상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설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인종이 어떻게 나눠진 것인지 그 원리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인종 문제를 막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구워야 되는데 너무 많이 구워서 까맣고 덜 구워서 하얗고 세 번째 가장 잘 익은 게 황인종이다, 이런 얘기는 황인종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같은 조상에서 흑인, 백인, 황인종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과학의 유전의 법칙이라는 걸 조금 알면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인종이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상에는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피부색이 다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백인, 흑인, 황인종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이 피부색 보세요.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또 흑인도요, 좀 그냥 가무잡잡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완전히 새카만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밤에 만나면 안 보여요. 입을 열면 이빨만 동동동 떠서 보입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인종들이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인종을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으로 색깔로 나누긴 하지만 인종을 나누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피부색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얼굴 면적, 코의 모양, 그러면 코의 모양도 돼지코냐 뭐 들창코냐 다르잖아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또 돼지털이냐 라면머리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모두 종합해서 판단하라는 거지 피부색만 갖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부색은 까만데 나머지 모든 신체적인 특징이 백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피부색이 워낙 도드라져 보이니까 피부색을 가지고 인종을 나누는데, 어쨌든 대홍수 이후에 이제 유럽으로는 백인들이, 아프리카 쪽으로는 흑인들이,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는 황인종들이 이렇게 온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제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합쳐져서 그게 점점점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로 사람들이 태어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을 낳을 때는 유전자를 물려준다는 이야기 첫 시간에 했었죠.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가 담긴 물질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의 피부색을 검게 보이게 하는 색소가 무슨 색소죠? 여기 다 써 있습니다. 그렇죠? 멜라닌 색소죠. 그렇죠? 여러분 백인들이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이제 없기 때문에 하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피부 조직 중에 멜라닌 색소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흑인이고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백인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 그 유전학에서 이야기하는 우성, 열성 이런 용어는 아시죠? 여러분 쌍꺼풀을 가진 사람과 쌍꺼풀이 없는 사람 그 둘 중에 어느 쪽이 우성일까요? 쌍꺼풀이 없는 쪽이 우성이에요. 그래서 쌍꺼풀이 있는 사람과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그럼 자식을 여러 명 낳으면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올까요? 쌍꺼풀이 없는 자녀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더 많이 나오는 걸 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유전 정보가 우성이고요. 멜라닌 색소가 적게 만들어지는 정보가 열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성은 대문자로 표기하고 열성은 소문자로 표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져서 그 둘이 합쳐져 갖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흑인 여성과 순수한 흑인 여성과 순수한 백인 남성이 결혼을 하면 어떤 피부색의 아이가 태어날까요? 순수한 흑인 여자와 순수한 백인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아이들은 피부색이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혹시 얼룩이가 나올까요? 아니면 점박이? 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순수한 백인 남자의 경우는 열성 유전 정보만 갖고 있겠죠. 그리고 순수한 흑인의 경우는 우성 정보를 갖고 있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여자는 난자를 만들고 남자는 정자를 만드는데, 이 정자와 난자 속에는 요게 전체 한꺼번에 들어가질 못하고요. 앞쪽에서 하나, 뒤쪽에서 하나가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 흑인 여성의 경우는 우성 정보를 가진 난자만 만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백인의 경우도 열성 정보를 가진 정자를 만들겠죠. 그럼 이제 이 둘이 합쳐지게 되면 어떤 피부색이 나오냐면 까만색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니고 중간 색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성도 아니고 완전히 열성도 아닌 중간 색깔의 이런 갈색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영어로 혼혈 갈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뮬레토 브라운이라고 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렇게 혼혈인 자녀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혼혈들끼리 결혼하면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자, 이제 혼혈들끼리 결혼했을 경우는 보세요. 이제 혼혈이기 때문에 우성과 열성이 합쳐져 있죠. 근데 이제 이 여성의 경우는 이제 난자가 만들어질 때 요 둘 중에 하나, 여기 있는 둘 중에 하나의 조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성 정보만 가지고 있는 난자도 만들어지고 열성 정보를 가진 난자도 만들어지고 우성과 열성이 함께 있는 난자도 만들어지니까 다양한 난자들을 만들죠. 남자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결혼해 갖고서 자녀들을 낳게 되면 그 자녀들의 피부색이요 컬러풀해집니다. 그래서 우성들끼리 결혼한 경우는 까만 아이가 나오고요. 요 두 개가 합쳐진 경우는 까만 아이가 나오고 요 두 개가 합쳐진 경우는 하얀 아이가 나오고 또 중간에 다양한 피부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둘이 결혼해 갖고 우리는 아이를 하나만 낳읍시다. 그럴 경우는 아무래도 확률상 중간 색깔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 둘이 결혼해 갖고 우리는 힘 닿는 데까지 계속 낳아 봅시다. 이래 갖고 16명을 낳잖아요. 16명을 낳으면 까만 아이부터 하얀 아이까지 다양한 피부색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게 이제 과학적인 원리인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같은 부모 밑에서 다양한 피부색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피부색이 나올 때 오랜 세월이 걸린다? 아니면 일대 만에 가능하다? 일대 만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게 되면 하도 진화론에 세뇌가 돼가지고 인종이 나눠지는데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그렇게 알기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종이 나눠지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다. 단 일대만 해도 피부색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아담부터 현재까지 역사가 6,000년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6,000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인종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눠질 수가 있겠냐? 불가능하다. 인종이 나눠지려면 오랜 세월 동안 뭐 아프리카에 가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점점 좀 까매져 갖고 흑인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인종이 얼마든지 나눠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같은 부모 밑에 다양한 피부색이 나올 수 있는 실제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그 사진이에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란성 쌍둥이죠. 근데 하나는 까만 아이, 하나는 하얀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은 부모들이에요. 근데 둘 다 혼혈들이에요. 그러니까 혼혈 남자와 혼혈 여자가 결혼했을 때 놀랍게도 까만 아이, 하얀 아이의 이란성 쌍둥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단 일대 만에 흑백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 부모들의 나이가 더 놀라워요. 19살, 17살. 어쨌든 그리고 이제 7년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모 밑에서 다양한 피부색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죠? 예. 그러니까 인종이 나눠지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게 아니다. 예. 그래갖고 흑백 혼혈로 이렇게 흑백으로 쌍둥이가 나오는 경우가 어쩌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다 이제 쌍둥이들입니다. 흑백 혼혈들입니다. 요 경우는 일란성 쌍둥이에요. 요 경우는 이란성 쌍둥이고. 자, 이제 원리가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조상 아담은 흑인이었을까요? 백인이었을까요? 황인종이었을까요?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흑인이었을까요? 백인이었을까요? 황인종이었을까요? 자, 어떻게 마음속으로 결정하셨습니까? 자, 보기를 드립니다. 1번 아담은 흑인이었을 거다. 2번 백인이었을 거다. 3번 황인종이었을 거다. 4번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자, 1번 아담이 흑인이었을 거다. 일단 기분이 안 좋으시군요. 자, 아담이 백인이었을 것 같다. 예, 지금도 손 드신 분들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요. 이 서양 사람들이 아담을 백인으로 주인공으로 만드는 바람에 아담이 황인종이었을 거다. 예, 역시 팔은 안으로 굽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흑인이었다면 아담 갈비뼈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하와도 흑인이었겠죠. 그럼 온통 다 까매야 되죠. 그러니까 아담은 흑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담이 백인이었다면 똑같은 논리로 후손들이 다 백인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아담이 황인종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황인종들끼리 결혼하면 흑인도 나오고 백인도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담이 황인종도 아니에요. 그럼 아담은 처음부터 무슨 인종이었겠느냐? 예, 처음부터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유전인자를 다 가지고 있는 소위 그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흑인도 백인도 황인종도 나올 수 있는 유전인자를 다 넣어두신 그런 처음부터 잡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이렇게 보여드린 대로 이제 만약에 이 그 흑백 혼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래갖고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우성 정보를 가진 자녀들끼리 아프리카 쪽에 가서 자손을 퍼뜨리면 구대학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성 정보를 가진 자녀들끼리 결혼하면 백인 후손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간색을 가진 자녀들끼리 결혼하게 되면은 다양한 유전인자가 나오는데 황인종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제 황인종은 다른 원리로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색들끼리 결혼했을 때는 갈색 종족인데 이 갈색 종족이 황인종은 아니에요. 황인종은 좀 다른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아담이 어떤 인종이었겠느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 같은 조상으로부터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8명인데 노아에게 아들이 3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셈, 함, 야벳인데 아마도 셈은 노랬을 거고 함은 까맸을 거고 야벳은 하였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너무 단순한 결론이고요. 이 8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뮬레토 브라운과 같은 혼혈이 있었으면 후손들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셈은 노래야 되고 함은 까매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피부색이 단순히 까맣고 하얗지만 않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부색이 점점 어두워지죠. 예, 그래서 다양한 피부색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노아, 아담의 후손들이 대홍수 때까지 하여튼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났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현재 전 지구를 덮은 홍수가 일어났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죽고 여기 앉은 사람들만 살아남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 앉은 사람들끼리 서로 아무리 결혼을 해도 흑인종, 백인종은 안 나오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머지 인종들은 다 멸종을 했을 테니까. 그래갖고 제가 거꾸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대홍수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8명만 살아남았으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유전인자는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홍수 이전에는 훨씬 더 다양한 유전 정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중에 일부가 살아남아서 그 유전자만 전해져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홍수 이전에는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만 있었던 게 아니고 훨씬 더 다양한 피부색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홍수 이전에는 보라돌이, 녹색돌이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컬러풀하게 있었을 텐데 이 칙칙한 갈색 유전 정보만 전달되는 바람에 지금 이 세상에는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만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천국 갔을 때 홍수 이전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막 보라색 피부를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마시라고 가능성을 좀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은 결론인데 같은 조상에서 다양한 피부색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피부색이 나오는데 오랜 세월이 걸린다, 짧은 시간 내에 충분하다? 짧은 시간 내에 충분하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렵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여러분 아프리카 이브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좀 낯선 표현이죠. 이브가 누군지는 아시죠? 하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이브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이제 과학자들이,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진 과학자들이 사용한 용어인데, 그 뉴스위크즈라고 아주 유명한 그 잡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사가 난 내용의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에 아프리칸 이브 이런 건데,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저런 걸 통해 갖고 인류의 조상을 추적해 본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각각의 유전자들이 결합돼 가지고 자손들이 태어나도록 하셨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세포에는요, 세포 중심에 핵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세포 내에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DNA라는 것이 핵 속에만 들어있질 않고 미토콘드리아 속에도 DNA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 핵 속에 있는 DNA와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를 분석을 하는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 갖고 자식을 낳게 되면 아버지는 정자를 만들고 어머니는 난자를 만들죠. 근데 이 난자 속에는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정자 속에는 유전 정보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 아버지의 유전 정보를 요 핵 속에다가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두 개가 합쳐져 갖고 수정란을 만든 다음에 분열돼서 이제 자식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핵 속에 들어있는 DNA는 아버지도 주고 어머니도 준 거죠. 근데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는 아버지가 줄 수는 없고 어머니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포 속에 있는 핵 속의 DNA는 부모로부터 받은 거고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어머니로부터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 DNA도 그 어머니의 어머니인 그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핵 속에 있는 DNA를 분석하면 아버지로부터 받고 어머니로부터 받았고 또 이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 아니야 핵 속에 있는 DNA도 어머니로부터 받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핵 속에 있는 DNA를 추적해 올라가면 계속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추적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어머니로부터만 받죠. 그럼 모계를 통해서 조상을 추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다는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미토콘드리아를 추적하면은요 어머니 계통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조상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계를 통해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원리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모계 유전의 뿌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게 미토콘드리아 DNA거든요. 어머니로부터만 받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과학자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유사성을 추적해 본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같은 조상으로부터 쭉 내려오면은 서로 비슷비슷한 미토콘드리아 DNA를 갖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남미에 사는 사람들의 미토콘드리아 DNA에서 조상을 쭉 추적해 봤더니 조상들이 이 경로를 따라서 예전에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DNA를 쭉 추적해 봤더니 이 방향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 오세아니아 쪽에 있는 사람들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추적해도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쪽, 아프리카 쪽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추적해 봤더니 또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추적해 봤더니 이쪽으로 오더라는 거니까 결국 인류의 조상이 여기쯤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조상을 쭉 추적해 올라가면 어느 지역으로 가겠어요? 궁극적으로는 에덴 동산이지만 대홍수 때 다 파괴되고 노아의 자손들로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흩어졌으니까 아라랏산이나 그 영역 쪽으로 가겠죠. 근데 이제 진화론자들은 성경을 안 믿으니까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 쪽에서 시작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는 한 여인이 누구죠? 하와죠. 그러니까 진화론적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을 짬뽕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쪽에서 인류가 시작됐는데 맨 첫 번째 여자로부터 시작됐다. 근데 그 첫 번째 여자는 성경에서 이브라고 표현하니까 아프리칸 이브라고 그런 용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류의 DNA를 쭉 추적해 봤더니 그 조상이 한 여자에게 한 여자로 수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조상은 한 여인으로부터 내려온 거다. 그래갖고 이제 그 한 여인이 누구냐? 이브다. 그게 이제 인류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모든 인류는 한 여인으로부터 출발해서 퍼져 나온 거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한 여자로부터 후손으로 쭉 이어져 온 거라면 전 세계 모든 언어를 거꾸로 추적해 올라가면은 하나의 언어로 만나야 되죠. 왜냐하면 이 언어라는 것은 자기가 속한 집단으로부터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언어가 갑자기 달라질 수는 없죠. 그러면 이 모델이 맞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다양한 언어들의 뿌리를 추적해 올라가면은 하나의 언어로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언어학자들의 모순이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언어 종류들을 거꾸로 추적해 올라가 봤더니 하나의 언어로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서로 독립적인 언어가 수십 개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논리대로라면 같은 조상으로부터 다양하게 퍼졌다면 그 언어도 거꾸로 올라가면 하나의 언어로 만나야 되는데 그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에는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래갖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도대체 언어가 어떻게 갈라져 나왔을까에 대해서 학자들이 저마다 다른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1866년에 파리에서 이제 언어 학회가 열렸거든요. 그 학회에서 이상한 걸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언어의 기원에 관한 어떤 논문도 가져오지 마라. 왜냐하면 논문은 엄청나게 쌓이는데 결론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논문 심사하는데 너무나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결론도 안 나는데 논문만 자꾸 쌓이니까 더 이상 언어의 기원에 관한 논문은 쓰지 말아라, 이런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어의 기원을 풀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자연스럽게 언어가 갈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셨기 때문에 전혀 독립적인 언어들이 수십 개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언어의 기원을 밝힐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기원에 대한 논쟁을 더 이상 하지 말자. 너무 소모적이다. 결론은 안 나고. 결국 수십 개의 독립된 언어 집단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같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다면 하나로 수렴돼야 되는데 수렴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벨탑 사건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의 유전학적인 연구들이 성경 기록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세계 지도인데요. 요 빨간색이 무슨 뜻일까요? 빨간색. 인구 밀도입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서 살고 있나.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 요 지역이죠? 예. 여러분, 그 인구 증가 속도를 가지고 우리 인류가 언제쯤부터 시작됐는지를 추적해보는 계산이거든요. 여러분, 수학 좋아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 시간에 잠깐 수학적 계산을 좀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는 80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인구 증가 속도는요, 대략 40년 정도 만에 2배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약간 속도가 둔화되긴 했어도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는요 보통 40년마다 2배로 늘어났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80억이 되기 전까지 그 전에는 적었겠죠. 그러면 인류가 언제쯤부터 시작됐는지 대충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계산을 해드릴 텐데, 지금 현재는 80억이지만 과거에는 적었기 때문에 언제쯤부터 출발해서 80억이 됐는지를 추적해 보는 그런 계산입니다. 이건 인구 증가 속도입니다. 아무래도 유럽 같은 선진국은 인구 증가 속도가 느리고 아프리카 같은 저개발 국가들은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죠. 예,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인구는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화론에서는요 지금부터 50만 년 전쯤에 인류의 조상이 50만 년 후인 지금 현재까지 80억으로 늘어났다는 주장이고요. 성경에서는 성경을 근거로 하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50만 년 동안 80억으로 늘어났다. 이게 진화론적인 주장이고, 성경에서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인류가 언제쯤부터 출발한 거죠? 아담은 6천년 전이지만 대홍수가 있었으니까 대홍수부터 지금까지는 4,500년이거든요. 그러면 4,500년 전에 8명 살아남았는데 4,500년 만에 80억 된 거라는 거죠. 자, 50만 년 동안 80억으로 늘어나는 것하고 4,500년 만에 80억으로 늘어나는 것하고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잠시 신앙심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여러분의 평소 상식 수준에서 볼 때 50만 년 동안 80억이 타당할 것 같습니까? 4,500년 만에 80억으로 늘어나는 게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우기지 마시고요. 그 일반 사람들은 하도 진화론 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4,500년 만에 80억이 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50만 년은 돼야 80억으로 늘어난 인구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산을 해드릴 텐데, 4,500년 전에 방주에서 내린 8명이 4,500년 만에 80억이 가능한가 하는 계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표죠. 대충 4,500년 만에 이제 8명이 80억이 되는 걸 계산해 볼 겁니다. 과연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인구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두 명이 4명 되고 4명이 6명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2배씩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40년마다 2배 늘어나니까 또 40년마다 또 2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인구는 이렇게 직선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있는 거에 점점 비례해서 은행 복리 늘어나듯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구가 정말 빠르게 늘어나는데, 먼저 진화론에서 인류의 기원이 50만 년쯤 됐다고 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고요. 지금은 40년마다 2배 늘어나지만 과거에는 좀 느려서 500년마다 2배씩 늘어났다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500년마다 2배면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느린 거긴 하지만 얼마나 느린지는 잘 모르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조선이 500년이었죠. 그럼 조선 초기에 갑돌이 갑순이가 결혼해갖고 조선 끝날 때 가족이 4명 되는 거예요.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린 거죠. 여러분, 500년마다 2배 정도 늘어나려면 그 집안의 운명이 기구해야 돼요. 그렇죠? 좀 숫자가 늘어났다 싶으면 왕권에 도전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붙잡혀갖고 삼족을 멸하는 멸문지화 중에 뒷문으로 애기 하나, 뭐 이런 거 있죠. 또 도전했다가 또 발각돼서 또 담 너머로 애기 하나, 뭐 이렇게 정말 비현실적으로 느린 속도죠. 근데 그렇게 느린 속도로 계산을 해도 처음에 두 사람이 500년 후에 4명, 1000년 후에 8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일정 기간 동안 2배씩 늘어나는 걸 계산하면
5,000년 지나면 11번 2배로 늘어나거든요. 계산해 보면 2,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5,000년 지나면 2,000명으로 늘어나서 1,000배 늘어나는 거죠. 근데 50만 년이면은 이 2를 n번 곱해야 되죠. 그렇죠? n번 곱해야 되는데 결국 10진수로 우리는 이진법에 약하니까 10의 k승명 요걸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2의 n승은 10의 k승명을 풀면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잘 풀어야 돼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푸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려고 하냐면 k자를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년 지나면 몇 명으로 늘어나겠느냐 요거 계산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요걸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제가 다음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 머리에서 쥐가 나실 거예요. 양변 로그를 쥐하면 여러분 이 지수를 풀어내려면 로그를 쥐하면 되거든요. 이 로그를 쥐하면은 요 위에 있는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n 로그 2는 k 로그 10 하여튼 그렇게 돼요. 뭐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여기 수학 잘하는 분이 좀 검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로그 10은 1이기 때문에 곱하나 마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k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n 값 알면 되고 로그 2 값 알면 되겠죠. 근데 이 n은 뭐냐면 그 500년마다 그 지수가 하나씩 늘어나죠. 그럼 50만 년이 500년에 몇 배가 되는지를 알면 되는 거죠. 근데 50만 년은 500년에 1000배거든요. 그럼 여러분 n 값을 우리가 구한 거예요. 1000입니다. n 값 1000. 그 다음에 이제 로그 2 값을 알아야 되겠죠. 로그 2는 얼마죠? 알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로그 2는 이제 그 얼마냐면 0.3 정도 돼요. 0.3. 그러면 1000에다가 0.3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대략 300 정도가 나오죠.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구하고 싶던 k 값을 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500년마다 2배씩 늘어나면 50만 년 지나면 10의 몇 승? 10의 300승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50만 년 전에 두 사람이 500년마다 2배씩 계속 인구가 늘어나면 50만 년 지난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10의 300승명이 돼야 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10의 300승이 어떤 숫자인지 혹시 아세요? 일자 하나 쳐놓고 동그라미를 300개 쳐야 돼요. 아직도 치고 있어요. 300개 치려면 1시간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대충 100억이라고 쳐도 10의 10승이거든요. 10을 10번 곱한 거예요. 근데 10의 300승은 10을 300번 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가 너무나 비현실적인 숫자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50만 년 됐다 그러면 저런 엄청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저도 이제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이 10의 300승이라는 숫자가 감이 안 잡혀갖고 저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를 좀 감을 잡아보려고 어느 할 일 없는 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바로 이제 이런 계산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지구 표면에 사람이 빽빽하게 올랐으면 몇 명 될지를 계산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모아서 지구만한 덩어리를 만들려면 몇 명이 필요한지를 계산해 본 거예요. 하여튼 그날 제가 할 일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지구는 반지름이 6370km거든요. 그럼 지구만한 공의 크기를 구하려면 구의 부피를 구하는 3분의 4 파이 r 3승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는 듯한 표정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파이 값 집어넣고 요 r이 바로 반지름이니까 6370km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갖고 지구의 부피를 구해봤더니 요런 숫자가 나와요. 요런 숫자가. 그래갖고 근데 이제
한 사람의 부피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모양이 복잡하니까 제가 좀 단순하게 계산을 했어요. 키 곱하기 어깨 너비 곱하기 가슴 두께 곱하면 한 사람 들어가는 관 사이즈가 나오죠. 이제 그걸 한 사람의 부피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키가 170cm에다가 그 어깨 너비가 40cm, 가슴 두께가 17cm를 곱했더니 한 사람의 부피가 나오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지구의 부피를 한 사람의 부피로 나누면 사람이 몇 명 필요한지 계산되겠죠? 계산해 봤더니 9 곱하기 10의 21승이에요. 대략 이걸 10이라고 본다면 10의 22승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저 10의 22승이 무슨 숫자냐면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계에 있는 은하 속에 있는 별의 숫자가 1000억 개거든요. 1000억 개가 10의 11승이에요. 근데 이 우주 안에 그런 은하가 또 1000억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우주 안에 있는 별의 숫자가 10의 22승계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우주 안에 별의 숫자만큼의 사람을 모으면 지구만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10의 22승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0의 300승 되려면 아직도 멀었죠. 그래서 이번엔 태양 갖고 해봤어요. 여러분 태양하고 지구를 비교해 놓은 크기거든요. 지름이 태양이 100배예요. 그럼 태양의 부피는 지구 부피의 100만 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100만 개 모아야 태양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모아서 태양만한 덩어리를 만들려면 몇 명 필요한지를 계산했더니 10의 28승이에요. 아직도 300승 되려면 멀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태양계가 뭐냐면 태양 주변에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기억나세요? 태양에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명왕성까지를 반지름으로 하는 거대한 우주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몇 명 들어가느냐? 10의 39승명 들어가요. 아직도 멀었죠? 그래서 이번엔 일광년. 여러분 일광년은 저거 좀 어려운 용어인데 저게 무슨 뜻이냐면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예요. 여러분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거든요. 그러면 째깍 하는 사이에 지구 둘레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그게 빛의 속도예요. 그렇게 빠른 게. 근데 그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를 일광년. 광년이라는 게 미친 여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빛의 속도로 1년을 간 거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대한 우주공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10의 49승명 들어가요. 아직도 멀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의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이 중심에서 가장자리까지 거리가 5만 광년이에요. 5만 광년이 무슨 뜻이겠어요? 빛의 속도로 5만 년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 중에 3만 년 간 거리쯤에 지구가 있어요. 그만큼 이 우주가 그렇게 커요. 그래서 우리 은하만큼의 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사람 몇 명 들어가냐면 10에 64승명 들어갔어요. 아직도 멀었죠? 이제 계속 할까요? 그만할까요?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10의 300승이라는 저 숫자는요 절대로 비현실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로부터 50만 년 전에 인류가 출발했다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어야 되는 사람의 숫자가 10의 300승명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예. 이제 그와 반대로 성경에 근거해 보면은 지금부터 4,500년 전쯤에 8명 살아남았는데 지금 80억이 된 거죠. 그럼 이제 8명에서 80억 되는데 4,500년 걸릴 수 있느냐? 요거 확인해 보면 되죠. 근데 좀 더 단순하게 해가지고 이제 8명에서 뭐 80억을 계산하기보다는
2명에서 100억을 계산한 다음에 요 중간을 고려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쭉 늘어나서 2의 m승이 됐을 때를 100억이라고 치자고요. 100억은 10의 10승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요 m값을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2의 m승은 10의 10승. 이거 어떻게 풀면 된다고요? 잘. 그래갖고 양변 로고를 취하면 지수가 튀어나오는데 m 로고 2는 10 로고 10인데 이건 있으나 마나 하니까 결국 m 값을 구하려면 10을 로그 2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면 로그 2가 0.3 정도 되니까 10을 0.3으로 나누면 대략 33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두 사람이 2배씩 몇 번? 33번을 깡총깡총 뛰면 100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8명에서 50억 정도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한 번, 두 번, 이쪽에서 또 한 번, 세 번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n값은 m에서 셋을 빼주면 33에서 3을 빼는 거니까 30번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홍수 직후에 8명이 2배씩 몇 번을 뛰면 30번을 뛰면 50억 정도가 된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30번을 뛰어야 되는데 몇 년 만에 뛰어야 돼요? 4,500년 만에 30번을 뛰면 되는 거죠? 그럼 한 번 뛰는데 몇 년이 필요한 거죠? 한 번 뛰는데 150년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 뛰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홍수 때 8명이, 홍수 때 살아남은 8명이 평균 150년마다 2배씩만 늘어나도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150년마다 2배면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얼마나 느린 건지 짐작이 안 가시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조선이 500년이었잖아요. 처음에 두 사람이, 조선 초에 두 사람이 150년 후에 4명, 300년 후에 8명, 450년 후에 16명 되고 또 50년쯤 지났으니까 조금 더 늘어나서 20명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조선 초기에 갑돌이 갑순이가 결혼해갖고 조선 끝날 때쯤 자기 가족 후손들 모았더니 20명이면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상당히 느린 거죠. 요즘이야 아이를 적게 낳지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두 사람 결혼해갖고 한 3, 4대만 지나도 20명 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150년마다 2배씩 아주 천천히 늘어나도 지금 현재 80억 인구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 출발한 때가 수천 년 이내여야 된다, 그 말이죠. 거기서 더 길어졌다가는 인구 증가를 설명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 역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홍수가 지금부터 4,500년 전쯤에 있었던 것이 오히려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진화론에서는 지금부터 50만 년 전에 인류의 조상이 출발해갖고 지금 현재 80억이 됐다고 설명하지만 성경에서는 4,500년 전에 8명 살아남아서 80억 됐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주장 중에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아요? 4,500년 만에 현재 인구가 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계산을 안 해봤을 때는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더 그럴듯해 보였어요. 성경 기록을 믿는 것은 좀 특별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성경 잘 안 믿어질 때 믿습니다 하고 믿는 거죠. 그 믿습니다 하면서 쓰자에 힘주는 이유가 뭐예요? 잘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당연하게 여겨졌고 성경은 믿습니다 하면서 힘줘서 믿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계산을 하고 났더니 성경을 믿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라는 거죠.
오히려 진화론의 이 주장을 믿는 것이 특수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하여튼 평소에 이런 계산 안 해보셨죠? 근데 여러분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성경 기록이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는요 이 10의 300승명을 해결해야 돼요.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성경은 천천히 늘어나도 현재 인구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저렇게 천천히 늘어났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악했던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6,000년 역사를 믿는 걸 너무나 힘들어 하거든요. 진화론 교육 때문에. 근데 아닙니다. 오히려 6,000년 역사가 모든 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인종 문제와 인구 증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짤막하게 지난번에 다 설명해드리지 못했던 한자 이야기를 잠깐만 설명해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든 이야기까지 설명드렸죠. 요 글자는 설명을 드렸나요? 아니죠. 아주 중요한 글자가 나왔어요.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럴 때 쓰는 요자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필요한 게 참 많죠. 뭐니 해도 머니가 좀 필요하죠. 그리고 직장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시다가 이거 필요하구나 라고 만든 것이 여자예요. 그래갖고 필요할 요자를 잘 보시면 요 위에 있는 요 글자가 선역서자 줄인 글자거든요. 이게 남자라 그랬죠. 구체적으로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누가 필요해요? 여자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곧바로 하와를 만들어주지 않으시고 동물들 이름을 짓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이상할까요? 다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없어요. 그럼 그럴 경우 심히 우울한 거 아시죠? 그래갖고 이제 아담이 우울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짝이 필요하구나 하고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창세기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사람은 구체적으로 남자고 더 구체적으로는 아담이죠. 그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 남자를 위해서 무슨 배필? 돕는 배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여자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신 거죠. 자, 이 대목에서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자, 일단 남자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도록 만드셨다.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긴 해도 표정 관리는 좀 하세요. 자, 이제는 여자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잠시 신앙심 내려놓으시고 본심으로 대답해 주세요. 자, 여자는 남자를 돕도록 만드셨다.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왜 남자가 주연이고 여자가 조연이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신 거고요. 이 돕는 배필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돕는 배필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대신에 제 질문에 대답을 좀 해주세요. 돕는 배필, 여러분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돕습니까?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돕습니까? 아니 웃지만 말고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도와요?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도와요?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띨띨한 사람이 도와주면 일이 더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사람은 서로가 부족하니까 서로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 장점으로 도와주는 거지 단점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움이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돕게 되어 있고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의지가 약한 사람을 돕게 되어 있고, 물질이 풍부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돕게 되어 있고, 이해되시죠? 아니,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좀 더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와주시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와드려요? 여러분, 막 철야 기도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래요? 아니죠. 여러분, 도움은 항상 위에서 내려오는 거지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저 돕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 때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땅값이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졸부가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평생 산 사람은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행복할지는 모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치 중에는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존귀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없어요. 맞죠? 근데 나는 비록 어렵게 살아도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은요,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낍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삶은 조선시대 왕보다 100배는 누리고 살고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이 부산 한번 갔다 오려면요, 한 달 동안 가마에 흔들리면서 아직도 멀었냐 이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하루 만에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전 세계 음식을 마음껏 누릴 수도 있고, 조선시대 왕이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일지라도 병에 걸리면 어린 나이에 죽었어야 되고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경제적인 삶은 조선시대 왕보다 100배는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표정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야 되죠? 근데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세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에요? 마지못해 사는 표정이에요? 마지못해 사는 표정이죠? 뭐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결코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평균 표정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두운 걸 인정하시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냐고 그래요. 다들 표정이 이렇게 밝지가 않아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경제적으로는 지금 단군 이래로 가장 발전된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은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꿈에도 못 꾸던 옷입니다. 맞죠? 이렇게 보온이 잘 되는 옷을 그때 당시 어떻게 입고 살 수 있었겠어요? 맞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이 한국의 문화가 문제예요. 특히 교육 문화가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문화예요. 뭐 미국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선진국들은 자녀들 교육할 때 요만큼만 잘해, 10개 중에 하나만 잘해도 네가 제일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요. 근데 한국에서는 반에서 1등을 해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1등 뺏길까 봐. 너 다음에도 1등 못하면 죽어,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하고 꾸짖고 나무라는 문화가 한국의 교육 문화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우동생조차도 길을 못 펴고 살아요. 제 말 맞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잖아요. 공부 왜 열심히 해야 되죠? 여러분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것은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전망 좋은 데 살으려고. 그렇죠? 높은 데 사니까 숨쉬기 괜찮네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가치가 뭘까요? 공부를 왜 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해서 남을 도우면서 살려고. 왜 박사까지 공부해야 되죠? 남을 더 잘 도우려고. 여러분 만약에 이거 꿈 같은 얘기지만요, 한국의 소위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스카이 대학 있잖아요. 한국의 인류대학들이 지난 50년 이상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을 도우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다면 한국은 행복한 나라 됐을 거예요. 맞죠? 근데 놀랍게도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진화론의 기본 논리가 뭐죠? 약육강식 적자생존. 자기만 살아남으면 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다는 논리가 진화론이잖아요. 그걸 가르치고 났더니 세상이 정글이 돼버린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은 남을 도우면서 살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스타입니까? 찌질입니까? 우리는 예의상 스타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영어로 스타라고 할 때 이 스타에 대한 정의가 엄격하게 뭐냐면요, 스스로 빛을 내서 주변을 밝게 해주는 게 스타예요. 자, 그렇다면 뭐가 스타라고요? 스스로 빛을 내서 주변을 밝게 해주는 게 스타거든요. 그러면 태양은 스타예요, 아니에요? 스타예요. 빛을 내니까. 지구는 스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지는 않으니까. 자, 스타가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우리도 빛을 내면서 살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빛을 내는 창조적이고 과학적이고 성경적인 원리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전구 스위치를 켜면 빛이 나오죠. 이 빛이 나오는 원리가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여기 필라멘트를 전기가 지나가면서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필라멘트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원자들이 있어요. 원자 정도는 아시죠? 아는 듯한 표정을 지어주세요. 여러분 원자에는 중심에 핵이 있고 전자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전자가 전기 에너지를 딱 받으면 에너지를 받으니까 에너지 상태가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 전자가 뭐하고 비슷하냐면 어린 아이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아이들 배가 고프면 나가 놀지도 않고 밥 달라고 칭얼거리죠. 근데 이제 밥을 빵빵하게 먹여주고 나면 기운이 생기니까 나가서 실컷 놀다가 배고프면 또 들어와서 밥 달라고 칭얼거리죠. 전자가 그런 놈이에요. 이 전자가 평소에 에너지가 없을 때는 이렇게 낮은 곳에 있어서 빌빌거리고 있다가 전기 에너지를 딱 받으면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신나게 돌아다녀요. 그런데 모든 만물은 높은 곳에 있으면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낮은 곳에 내려가서 안정을 취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서 있다 보면 앉고 싶고 앉아 있다 보면 눕고 싶고 누워 있다 보면 지금 자고 싶으시죠? 그래서 이제 전기 에너지는 전자를 높여주는데 이 전자들은 틈만 나면 내려오려고 해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빛이 나오는데 재밌는 원리가 뭐냐면 이 전자가 높아질 때는 빛이 안 나와요. 에너지를 흡수만 하지 내보내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높아졌던 전자가 낮은 상태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생기죠. 그 에너지만큼이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이거예요. 높아질 때는 빛이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안 나와요. 어떨 때만 빛이 나온다고요? 자기를 낮출 때만 빛이 나와요. 여러분 뭔가 좀 깨달아지는 게 있으시죠? 그렇죠? 다시 높아질 때는 빛이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요? 근데 자기를 낮출 때만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게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근데 저게 물질 세계만 저런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세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모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교회는 구역 모임이라 그래요, 순 모임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구역 모임이라 그러죠. 구역 모임을 시작하자마자 어느 한 집사님이 잘난 척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요. 그렇죠? 근데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위로해주면 표정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너무 중요한 원리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에너지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한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 많이 낮출수록 더 밝은 빛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밝은 빛이 나온다는 얘기는 왜 예수님이 세상에 참된 빛이시냐면 그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던 분이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밝히는 참된 빛이 되신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탄은 왜 어두움이죠? 사탄은 계속 자기를 높이기만 하니까 빛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어두움인 거예요. 자기를 높이다가 하나님까지 높이려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네가 높아져야 된다고 자꾸 속삭이는데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높여줄 테니까 너는 자세를 낮춰라. 자,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어떤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한테 엄마 내가 오늘 우리 반에서 내가 빛이 됐어. 어떻게 된 거니? 꼴찌했어. 그건 잘못 적용한 예예요. 여러분 실력은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예, 죽을 힘을 다해서 실력은 높여야 돼요. 근데 뭘 낮춰야 되죠? 마음의 자세를 낮추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모임에 갔을 때 내가 말이야 이러는 사람 있죠? 잘 돌봐줘야 돼요. 미숙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너무 귀한 원리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살짝 보시겠습니다. 스타입니까? 찌질입니까? 이 원리를 잘 적용하셔서 행복한 교회를 이루시기 바랍니다.